지난 경기 토트넘이 다이어가 나왔을 때 왜 수비가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다이어가 나왔을 때의 문제는 전방 압박을 위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상대팀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볼을 전개할 때 토트넘은 전방에서 한쪽 측면으로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전방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상대방의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팀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토트넘의 최종 수비는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해줘야 토트넘이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 요 라인 사이에 좁은 간격을 형성하면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내려가서 볼을 받는 공격수도 쉽사리 돌아서지 못하고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볼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볼을 다시 내주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좁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압박을 하면서 다시 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올라오는 타이밍 자체가 일단 한 템포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다이어가 늦게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는 동안 충분히 돌아서서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동작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 게 다이어가 템포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보다 더 안 좋거든요. 어설프게 올라오기 때문에 다이어가 올라오는 순간 다이어의 뒷공간은 이미 크게 열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이어가 어설프게 올라오다 보니까 공격수는 볼을 잡은 다음에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격수가 돌아선 다음에 다이어가 올라오는 순간 반대편 측면에 있던 선수가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너무나도 편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다이어의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열리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다이어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타이트한 압박은 할 수가 없어서 울버햄튼의 쿠냐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약간 여유가 이미 생겨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온다면 쿠냐가 볼을 받았을 때 다이어의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울버햄튼이 측면에서 볼을 전개할 때 쿠냐가 또다시 내려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이어가 올라와서 쿠냐를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단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쿠냐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이때 다이어가 완전 과감하게 올라와서 붙어주지 못하고 약간 타이밍이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냐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볼을 받아서 충분히 몸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쿠냐가 다이어 때문에 이미 볼을 받은 상태에서 몸을 돌려놓고 앞을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쿠냐가 다이어보다 훨씬 더 빠른 선수고 민첩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이어가 어설프게 올라왔을 때 다이어의 옆으로 유유히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이어가 괜히 어설프게 올라왔다가 본인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허용하고 있고요. 이때 쿠냐가 완벽하게 다이어를 지나쳐 가면서 측면에 있었던 아인트 누리가 다이어가 비워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패스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토트넘의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다이어가 타이밍이 좋지 않게 올라온다는 것이 토트넘이 전방 압박도 안 되고 뒷공간을 허용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끔 만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가 수비 라인을 높였을 때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는 움직임도 매우 좋지 않죠. 특히나 다이어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아무래도 상대팀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동작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먼저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의 문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못 건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오프사이드 트랩이라는 것은 상대팀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때 그 순간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상대팀 공격수가 수비 라인보다 뒤에 있게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따라 뛰어들어가면 오프사이드 트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공격수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달려들 때 수비 라인은 순간적으로 멈춰주면서 공격수가 미처 뛰어들어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끔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공격수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비 라인은 멈춰있고 공격수는 뛰어나가면서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한 번만 무너지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달려나가고 있는 공격수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김민재 선수가 최종 수비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으로 상대팀 공격수 한 명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본인이 그냥 플레이를 멈춰버리면 역동작에 걸리면서 공격수를 놓치게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오면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다가 상대팀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타이밍 좋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오프사이드 트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팀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절묘하게 빠져들어갈 때 김민재가 속도를 붙여서 달려오다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랑 거의 비슷한 장면처럼 다이어가 토트넘의 최종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팀 공격수가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이어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못 맞추게 되면 당연히 공격수를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플레이를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스피드를 붙여가면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 가뜩이나 스피드가 부족한 선수인데 여기서 그냥 멈춰 서서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상대팀 공격수는 스피드를 살려서 계속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이어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공격수의 스피드를 다이어가 따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따라가는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계속 침투를 시도했죠. 이 장면도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다이어가 황희찬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의 움직임을 다이어가 또다시 놓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도 이런 수비적인 미스가 계속해서 나오죠. 다이어가 결국에는 또다시 오프사이드 라인 만들 때 혼자 플레이를 딱 멈춰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미나가 절묘하게 빠져들어갈 때 다이어가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패스를 아예 다이어가 따라가지조차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다이어가 어쨌든 르미나가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멈춰서지 말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쳐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동작을 가져갔어야 그래야 르미나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냥 아예 여기서 플레이를 멈추고 서서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냥 르미나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이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르미나가 훨씬 더 앞에 있는데 다이어는 제자리에 서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르미나의 움직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반더벤 같은 선수였다면 르미나가 뛰어들어갈 때 이미 따라가려는 동작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로메로나 반더벤이었다면 르미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두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서 황희찬이 볼을 잡을 때 포로가 황희찬에게 끌려 나갔기 때문에 포로의 뒷공간으로 쿠냐가 빠져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고요. 어쩔 수 없이 다이어가 끌려 나와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이어가 여기서 쿠냐에게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보내줬는데 다이어가 본인이 스피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끌려 나오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소극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쿠냐가 황희찬의 볼을 받아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가 쿠냐의 근처에 있기만 하고 제대로 붙어주질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쿠냐를 방해를 해줬다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쿠냐를 압박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니까 쿠냐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고요. 심지어 다이어가 끌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 벤 데이비스 중앙 수비수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의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벤 데이비스가 두 명의 공격수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비적인 장면들을 보면 다이어가 나왔을 때 왜 토트넘의 수비가 많이 불안해지는지를 명확하게 지켜볼 수가 있고요. 다이어가 나오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전방 압박도 안 되고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고 그리고 소극적인 수비 때문에 상대 공격수들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어설프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가 침투해 들어갈 때 한 번만 놓치면 공격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놓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을 때 토트넘이 다이어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좋은 수비수를 한 명 정도는 영입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이어가 나오는 순간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추구하는 높은 라인의 수비나 아니면 수비 라인의 안정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던 건데 결국에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나오지 못하는 경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첫 번째 경기만에 다이어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심지어 반더벤은 계속 빠져있는 상황이고 로메로도 징계 기간이 2경기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이어가 최소한 2경기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만나는 팀들이 울버햄튼보다 더 빠르고 좋은 공격수가 많은 아스톤빌라와 맨시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이어의 이 소극적인 수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을까 싶네요.